크립토 위크라고 하는 그 이벤트가 결국은 굉장히 좋은 성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4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거래소 물량이 늘어나다가 갑자기 크게 확 꺾이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이때부터는 고래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집 추세로 완전히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의 때가 온 것 같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정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이렇게 크게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블랙락이 등판을 해서 지금까지는 스테이킹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공식적으로 수정 문서 S1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이제 스테이킹을 허용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대세 상승장은 오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거리가 한참 남아있다. 네, 신사임당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저는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는 암호화폐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 작가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크립토 위크 구간을 전후로 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국면을 보였는데요. 한 주 딱 지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다소 진정되는 국면을 넘어서 약간은 조정 국면들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혹은 지금부터 해서 계속해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또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출연했으니까요, 시장의 상황들을 같이 좀 정확하게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 대응 전략들을 단기적인 어떤 관점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알트코인 가격 상승이 매섭습니다. 우선 알트코인 대장주인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가격 상승 동력을 뭐라고 보실까요? 네, 우선 가격 상승 동력은 우리가 좀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명확한 명목적인 이유들이 있고, 사실은 그 전에 뭔가 세팅이 되어 있는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명목적인 이유는 우리 그 전주부터 많이 기대했던 크립토 위크라고 하는 그 이벤트가 결국은 굉장히 좋은 성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령 지니어스 법안 같은 경우는 원래 상원에서 먼저 통과가 돼서 이번에 하원까지 통과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까지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스테이블 코인이 더 궤도에 오를 수 있겠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궤도에 오른다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근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 부분이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더 그 너머에 더 중요한 이벤트들 한번 살펴봤을 때, 사실은 이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시장에 많은 자본이 들어온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그 자본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들이 있었음에도 그 유동성들이 잠시 대기를 하면서 그 타이밍을 노려서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전으로 조금만 더 시계를 올려보면요, 사실은 기관들이나 기업들 그리고 큰 주체들은 이 이벤트 전에 꾸준히 물량을 모아왔던 징후들을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속속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결국은 상승을 위한 기반들, 구조적인 준비들이 다 되어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그 배경에는 올해부터 많이 또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나스닥 상장사들,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샤프링크 게이밍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더리움을 폭발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이더리움 재단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물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36만 개를 넘겼는데요. 이 샤프링크 게이밍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조셉 루빈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죠. 현재는 이 마이크 세일러 대표와 둘이서 식사를 한 거죠. 그러면서 너가 비트코인의 최고의 어떤 기업을 만들었으니 나는 이더리움을 대표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무전략 관점에서 이더리움을 채택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고, 결국은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움직임들을 따라서 나스닥 상장사들이 줄줄이 계속해서 동참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움직임들이 본인들의 회사 주가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승세는 명목상의 이유로는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를 기반으로 한 중요한 법안들이 통과된 부분들, 그리고 그 이벤트들의 성과가 좋았던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밑단에서 많은 채택들과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너머에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이클이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사이클 관점에서 가야 될 길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결론들까지도 지금의 추세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실까요? 아니면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우선 과열 구간에 진입을 했냐라는 말씀은 두 가지 관점을 반드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과열 구간에 들어갔는가라고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과열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일정 부분 들어갔는데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차트 관점을 저희 라이브 스터디에서 늘 강조를 드리고 거의 매일마다 시장이 변할 때마다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번 해드리고 있는데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RSI가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를 보면은 그래도 가장 쉽게 직관적으로 과열 구간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분명히 과열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관점을 온체인 지표까지 조금 더 옮겨가지고 그러면 온체인 지표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봤더니 크립토컨트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선물 거래량의 버블맵 지표, 즉 선물 거래량이 얼마나 버블이 많이 끼었는가 한번 살펴봤더니 펀딩 레이트 히트맵이라는 지표가 또 따로 있는데 그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과열 국면이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이 크립토컨트에서 제공하는 자료상으로는 선물 거래 지표에서는 일정 부분 과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 구간에서 일정 부분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선물이 아니라 현물입니다. 현물에서 누적 거래량 델타 값이라고 해서 누적되는 이 거래량들의 추이가 매수와 매도 중에서 어디에 더 힘이 실리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거 보이실 겁니다. 빨간색으로 끝에 오른쪽 끝에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얘기는 테이커들이 이제는 매도 관점으로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이냐? 이더리움이 단기적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서 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작년에 3월 달 그리고 11월 달에 고점을 찍었었죠. 그 고점 대비로 했을 때 펀딩 레이트, 즉 이 시장이 파생 상품 거래에서 얼마나 많이 과열이 됐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그 지표는 그때 당시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습니다. 즉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더리움이 가야 될 길들이 많이 남아 있고 이 펀더멘탈 지표뿐만이 아니라 각종 호재들이나 이벤트로 봤을 때 그리고 사이클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가야 될 길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이더리움이 워낙 단기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는 것은 사실은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약간 조정을 받고 있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은 여기에 덧붙여서 매주마다 오후 5시, 금요일 오후 5시에 주간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간 옵션 만기에서 맥스페인 가격 구간이 현재 가격 구간보다는 꽤 낮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기가 다가올 때 가격은 맥스페인 가격 구간으로 최대한 수렴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 과정에서 또 단기적인 조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인 조정이 발생했을 때 그냥 무섭다고 그냥 겁먹고 패닉셀링을 하는 전략이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추세가 얼마나 꺾여서 단기 조정이 더 크게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각종 지표를 통해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이 굉장히 잘 가다가 상승장이 잘 가다가 조정받는 구간이 왔을 때 겁을 먹고 감정적으로 패닉 셀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상황들이 왜 일어났는지 지금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각종 지표들을 통해서 단기 관점과 중장기 관점을 나눠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일단 과열 구간에 들어섰고 이 과열의 추세들이 약화되는 국면들이 있지만 이 추세가 약화되는 것들이 주요 변곡점까지 뚫고 내려가는지 여부와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서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정말 이 짧은 찰나의 순간에 판단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추세와 흐름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번 이더리움, 솔라나 상승장에서 작가님이 주목해서 봤던 상승 시그널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들을 매일 아침마다 제 채널에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에 소개해 드리는 지표가 거의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도 소개해 드리면서 시장의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에 꾸준히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제 방송에서도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라이브 스터디에서도 계속해서 이제는 다가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시면은 그 시점 자체가 생각보다는 좀 더뎠던 부분들이 있죠. 그 얘기는 온체인 지표에서 나타나는 시그널들이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부터 이 고래들이 꾸준히 매집하는 추세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때가 되면은 가격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죠. 어떤 것들을 가장 주목해서 봤는가?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한 거는 이 지표였습니다. 크립토랭크에서 가지고 온 지표인데 크립토컨트라든지 다른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지표고요. 이더리움이 현재 거래소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 있는가, 즉 거래소에 물량이 들어오는가 나가는가, 이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물량이 거래소로 들어온다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매도할 시그널들, 즉 매도 가능성이 높다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죠. 반면에 거래소에서 물량이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목적들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은 4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상승하던, 즉 거래소 물량이 늘어나다가 갑자기 크게 확 꺾이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밑으로 하향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파란색 바가. 그런데 그 관점이 바로 요 구간부터 해서 이제는 장기 보유자들이 뭔가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이때부터는 고래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주체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매집 추세로 완전히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들을 보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라이브에서 이더리움의 때가 온 것 같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정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이렇게 크게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즉 이런 움직임들이 나온다고 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길게는 주 단위로도 걸릴 수 있지만 유의미하게 매수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큰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더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코인의 흐름들이 바뀌게 될 때는요, 차트적인 관점에서, 즉 추세가 바뀌는 포인트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펀더멘털 지표가 흐름이 바뀌는 거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즉 온체인 지표가 이때까지는 계속 매도를 하다 갑자기 고래들이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확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흐름들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보고, 이 추세가 만만치 않구나라고 판단이 되면은 우리는 그때 판단하는 겁니다. 이제는 갈 때가 되었구나. 결국은 우량한 코인들, 펀더멘털이 되는 코인들은 그런 기점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그런 관점으로 포착을 했습니다. 차트 외에 앞으로 이더리움과 솔라나 투자를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온체인 데이터나 펀더멘털 지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제가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같은 관점입니다. 솔라나도 이더리움과 성격이 같습니다. 둘의 사용성이나 둘의 가고자 하는 어떤 디테일한 방향성은 완전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둘 다 레이어 1이고 그리고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싶은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다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 지표들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령 향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XRP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XRP는 메인넷 기반의 사업들도 확장을 하고 있지만 원래 가장 기반 자체는 송금 목적의 커런시의 용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플랫폼에 월등하게 무게감이 실리고, 이 플랫폼 기반의 어떤 펀더멘탈이 잘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종 지표들을 확인해서 펀더멘탈이 갑자기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봤던 지표는 바로 이 지표입니다. 자, 이 지표는 어떤 지표냐 하면요, 이더리움의 축적 주소에서 갑자기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전통적으로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모아왔던 이 주소들에서 갑자기 이렇게 큰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것들 포착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고래들, 주체들, 큰 주체들의 움직임들이 갑자기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죠.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우하향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매집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큰 주체들은 바이 더 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갈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더 명확하게 우리가 포착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더리움이 기업 수요들과 더불어서 기관 수요들, 즉 ETF를 중심으로 한 수요들을 꾸준히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바로 지난주에 이더리움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왔는지, 즉 전체적으로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 어떤 정도의 물량이 나왔는지를 왼쪽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두 번째 표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거의 비슷한 정도의 물량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죠. 시가총액 차이가 월등하게 나고 있는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비슷한 수준의 물량이 들어왔고, 최근에는 현물 거래량에서도 일시적으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추월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더리움을 향한 자본의 흐름들이 가팔라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최근에 2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이 나왔는데, 그 반면에 이더리움은 2주 동안 계속해서 순유입만 이어졌습니다.
이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는 자본들이 이더리움으로 더 월등하게 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을 비트코인의 가장 중심으로 보셔야 되지만 이더리움을 함께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덧붙여서 솔라나도 같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이더리움 킬러로 불리며 등장했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경우는 앞으로 경쟁 관계이면서 공생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경쟁 관계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둘이 지금 현재 레이어 1을 거의 가장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시가총액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 사용성 측면에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가리키는 방향성에서도 그 둘은 월등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공통점부터 말씀드리면, 공통적으로는 두 체인 다 금융과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솔라나 같은 경우는 금융 이외의 사용성들에 대해서도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시도들이 있죠. 그리고 과거에는 민코인에 많이 집중된 생태계였다면은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이더리움보다도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이 얘기는 과거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디파이가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었다면은 이제는 솔라나를 필두로 혹은 수위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저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은 솔라나도 이더리움과 필적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직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멀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이 영역들을 침범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기관들이 선택할 때 어떤 안정성 그런 측면들은 이더리움이 솔라나 대비로 아직까지는 더 월등하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솔라나도 여러 저변에서 많은 성장을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더 꾸준히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두 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호재는 뭐라고 보실까요? 네, 지금 시점에서 두 가지 코인 모두 다 호재들이 대표적인 호재가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더리움이 개인적으로는 호재가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떤 특정 기업들의 재무 관점에서의 채택이 솔라나도 굉장히 가파릅니다. 많은 회사들이 솔라나를 재무 관점에서 채택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솔라나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코인은 모두 다 그 측면에서는 호재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기업들의 그런 수요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요. 거기다가 블랙락이 등판을 해서 지금까지는 스테이킹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공식적으로 수정 문서 S1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SEC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스테이킹을 허용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블랙락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는 거죠. 비트코인 현물 ETF 설마 되겠어? 블랙락이 등판하니까 된 거죠. 이더리움 현물 ETF 설마 되겠어? 했는데 블랙락이 등판하니까 갑작스럽게 정말 일주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된다. 이렇게 스탠스가 바뀐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블랙락이 스테이킹을 허용해 달라고 한 것은 블랙락이 봤을 때 이제는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스테이킹이 허용된다는 것은 기관들의 관점에서 추가적인 수익들을 달성하는 데 더 용이할 것이기 때문에 더 기관 수요들이 ETF로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ETF발 수요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지금까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현금 상환만 됐습니다. 매도할 때 현금으로만 상환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현물 상환이 들어오면서 이 현물 상환에 의해서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더 효율적이어지고요. 유동성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관점이 생겼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 많이 이더리움 ETF가 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한번 표를 보시면은 CBOE에서 대거 양식서를 제출했습니다. SEC에다가 현물 방식을 허용해달라 이렇게 제출한 거죠. 그만큼 시계들이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솔라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렉스웨어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솔라나 현물 ETF가 출시가 됐죠. 그런데 이 상품이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와는 다른 법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운영 구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상품이 뭔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었지만 단기간에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더 큰 주체들이 출시하는 그리고 더 근본을 갖춘 솔라나 ETF가 출시가 되면은 그 흥행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 한 군데가 아니라 줄줄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출발하게 됐을 때 기관들의 수요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현재 대세 상승장은 오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거리가 한참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알트코인 시즌을 점검을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접한 것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가 있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 국면을 보이다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으로 갔던 자본이 다시 또 비트코인으로 옮겨가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비트코인도 가야 될 길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더 가야지 알트코인도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더리움 대 비트코인 가격 비율입니다. 그건 뒤에서 한번 표를 살펴볼 텐데, 그 표도 이더리움이 월등하게 가다가 또 다소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알트코인에 실렸던 자본들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조금씩 또 이동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명징하게 이 흐름들을 볼 수 있는 지표 중에서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와 알트코인 이어 인덱스, 연간 인덱스가 있는데, 연간 인덱스로 봤을 때 이 사이클 정점을 판별하는 데 더 용이합니다. 한번 보시면은 지금 수치가 29이죠. 29는 비트코인 시즌을 25 미만으로 보기 때문에 거의 비트코인 시즌에 아직까지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알트코인 시즌은 어디냐? 2021년도 한번 보시면은 75 넘어가는 구간들 보이시죠?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번 시즌에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의미한 한 방이 남아있다는 것들은 시장에서 지배적인 전망이고, 10월과 11월에 유동성 장세가 돌아올 것이고, 전통적으로 자산 시장이 큰 움직임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더 크게 알트코인 시즌, 알트코인 랠리가 올 것이다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요, 표를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스위스 블록에서 제공하고 있는 알트 시즌에 대한 표인데요. 중간에 이 비트코인 스트렝스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비트코인의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죠. 빨간색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2번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3번에 한번 보시면은 가장 끝쪽에 녹색 영역에 파란색으로 불이 들어온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흐름이 가팔라지기 시작했다는 건데, 바로 전에 작년 11월, 12월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은 같은 녹색 영역에서 파란색이 잠깐 켜졌다가 검은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때는 이더리움이 잠깐 가고는 그대로 그냥 다른 알트코인으로 넘어갔다. 즉 이때는 본격적으로 알트코인 시즌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건데, 지금은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출발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알트코인 시즌의 문을 여는 두 가지 중요한 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더리움이고 두 번째는 BNB입니다. 바이낸스 코인이 큰 흐름을 가져간다는 것은 결국은 뭔가 더 폭발적인 상승 랠리가 거래소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두 가지 시그널을 중요하게 보는데, BNB가 사상 최고가를 어제 경신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알트코인의 흐름이 계속해서 가팔라질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